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얘네들이 윤석열 입으로는요 겁주려고 했다야. 한마디로 야당이 워낙 입법을 독주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하고 검사를 탄핵을 하니까 겁주려고 했다야. 근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건들을 다 조사해 보면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 작년 10월에 여기저기 뭐 수첩에 메모가 있고 안가에서 회동이 있고 그게 다 10월, 11월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감사원장 탄핵했다, 검사 탄핵했다, 민주당이 예산도 삭감했다는 계엄 선포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회의하기 이후에요. 예산 삭감 10월 이후고요. 감사원장 검사 탄핵 이런 것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도 10월 중순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후로 든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 발의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도 전부 얘네가 계엄 회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계엄을 얘네가 모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갖고 그 겁만 주려고 했다?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 사유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왜 했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봐도 최상목이가 받았다는 문건은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비상입법기구였죠. 그렇죠?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비상입법기구죠. 그리고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윤석열 형사사법 이런 거 다 회피하는 거. 그래서 검찰과 군을 앞세워서 윤석열의 장기집권 프로젝트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의 김용현이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소장 보여줬죠.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 주요 군 지휘관 모임과 정치 상황 불만 토로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보면요, 명태균이 사건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명태균이 사건이 이제 10월달 막 이때 이제 명태균이가 폭로를 하고 난리가 나고 더 이상 김건희 디올백, 그 다음에 10월이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로 접어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검찰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그 전에 디올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주고, 그 다음에 명태균 사건이 딱 터지고,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디올백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지율이 확 주저앉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사건이 오니까 이제 얘네들이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고 결국은 얘네들이 생각한 거는, 야, 김건희 사건뿐만 아니라 이거 10월 달부터 얘네는 모의를 한 거죠. 국회만 해산당하면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의 일정은 마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 얘네가 비상 입법 회의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하나씩 해보면 10월에 작년 2024년 10월에 정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정치나 안보 모든 면에서 윤석열은 위기였었어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두고 시민사회, 야당 압박이 커져 있었고, 이때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요. 한동훈이가 8월 달인가 당선이 된 다음에 김건희 라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합니다. 그치? 10월 달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라인에 대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명태균이가 김건희 윤석열이랑 대선을 앞두고 매일 전화했다라고 폭로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조작 봐주기 감사가 집중포화를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북한은 대북전단에 이어 평양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하면서 전쟁 발발 도화선을 얘기를 합니다. 계엄 요건, 계엄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우리가 북한을 자극했던. 그러면서 대응, 보복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군 방첩사령부 그리고 내란 군사 반란 범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첩사령부가, 여러분들 그때 뉴스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옛날 기무사 방첩사령부가 갑자기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걸어놨다. 기사로 보신 분 있어요? 갑자기 방첩사령부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다시 걸기 시작했다. 이때가 바로 10월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1월에 나왔던 메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첩에 이게 나옵니다. 정보, 특전, 수방, 이거 지읒 디귿 지읒 티귿 시읒 비읍은 각오가 돼 있다. 이거 보신 분 있죠? 지읒 티귿 시읒 비읍, 우리는 이미 각오가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우리는 이게 11월에 나옵니다.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 정보, 특전, 수방, 방첩 사령관들은 우리는 이미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여인영의 수첩에 나와요. 그러면 얘네는 이미 친위 쿠데타를 이미 충성 맹세를 하고, 다 저게 지읒이 정보가 아니라 지적 사령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재형 그거랑 이석기 얘기는 제가 어제 풀어드렸죠. 간첩 조작으로 몰아갖고 서요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북한에 간첩이 침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딴 건 몰라도 김건희 리스크가 궁지로 몰리니까 10월에 지읒 티귿 시읒 피읒 계엄군을 선발한 겁니다. 그쵸? 계엄군을 윤석열 공소장에 계엄군 가장 선발했던 이른 시점이 10월 14일이에요.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 10월 14일 날 계엄군 여인영 수첩에 11월에 메모에 적힌 거, 여인영 수첩에 보면 지읒 티귿 시읒 피읒은 우리는 이미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10월 14일. 이때는 김건희 리스크로 궁지에 몰렸을 때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무슨 통일 대통령을 노리고 국회만 해산을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국회를 해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를 해산을 해버리면 윤석열이가 계속,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선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 뒤지요. 그렇잖아. 윤석열은 2년간만 계엄령을 유지하면, 3년간만 계엄령을 유지하면 22대 국회가 자동으로 끝나잖아. 그러면 23대 국회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계엄령을 아무도 해제를 못해요. 북한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래서 윤석열이 노렸던 게 바로 국회를 해산하는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대신할 국보위 같은 거를 설치해갖고 3년만 맡으면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도 대통령 굳이 선거를 할 필요 없이 구상 비상 상황을 이어가는 거죠. 얘는 진짜 독재 국가를 꿈꿨다니까요.
응? 아니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성공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계엄 해제 못해요. 계엄 해제 못하면 얘네 말대로 여론조사 뉴스공장 문 닫고 MBC 다 장악하고 동네 동사무소에 군인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다시 1970년대 80년대로 가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거야. 비상입법기구가 뭐야? 응? 국회를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계엄령법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1호만 나왔겠어? 비상입법기구에서 제2 계엄령 계엄사령부에서 제2법 제3입법 포고령 비상입법기구에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야? 계엄령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법이 그냥 다 국회의 통과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계엄 포고령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응? 장기간에 걸쳐 내란 모의와 순차적 실행, 국회 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하면 어떻게 돼? 선거도 자기네 마음대로 치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그렇잖아. 선거도 지네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고. 이 새끼는 진짜 이건 사형시켜야 돼. 근데 이게 윤석열만의 생각이었나? 김건희 리스크에 궁지에 몰린 게 윤석열이지만 진짜 자기가 정권 잡아보니까 뭐 지랄했던 김건희가 궁지에 몰리니까 지 남편이랑 겨우 생각해낸 게 오빠 국회만 없으면 좋겠어. 놔두고 국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빠 그냥 싹 쓸어버리자. 다 잡아들여버리자. 이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계엄에 실패해서 그러지. 얘네가 계엄에 실패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고 어디 수방사 지하 벙커에 끌려가 있고 국회는 아무도 계엄을 해제를 못하면 이 계엄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날 국민들이 저 같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고 내가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갖고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우리 시민들 때문에 수방사나 특전사나 진짜 진입을 못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응? 이 인간들은요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국회를 겁을 준다? 지랄. 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장기적인 독재를 꿈꿨던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최상목에게 줬던 문건이 왜 중요하냐? 윤석열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이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김건희가 얘기했던 북한도 무력으로 침공을 해갖고 통일 대통령 김건희가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응? 지금 이미 예전부터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응? 검찰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검찰의 예산심사는 11월 29일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이미 10월 달에 본격적인 계엄령을 준비했고요. 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 삭감은 11월 29일 날 일어났는데 무슨 예산을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2024년 10월 14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용현 장관이 10월 14일께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10월 14일 날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거예요. 김정현이가 벌써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노상원 도와줘라 지시를 그때부터 한 거고, 노상원이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 목적으로 계엄사령부 산하 제2수사단 수사 2, 3부의 요원 구성을 계획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 김용균 정보사 대령 등으로 이어지는 비선이 가동되고 HID 소속 요원들 선발과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그 시점에 2024년 10월 중순으로 이미 10월 중순에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의 소행이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짜놨었어요. 응? 얘네들은 그 당시에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김건희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주고 명태균이가 매일 윤석열과 대선 전에 통화했다라고 폭로를 하고 이때가 10월 중순이에요. 그때부터 얘네들은 계엄령을 하려고 했던 거고 국회만 해산시켰으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가 안 돼갖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 국회 해산당하는 순간 모든 선거는 중단되고 중앙선관위를 장악을 하려는 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쵸? 부정선거를 띄워갖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한 다음에 지네들이 조작을 해갖고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사실상 대선이 4월이냐 5월이냐 그 싸움이잖아요. 저는 5월 달에는 대선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 같아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보,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분배, 그쵸? 복지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쵸? 분배, 복지, 진보, 민주당의 가치, 저쪽은 성장, 감세, 저쪽에 가치, 저쪽은 감세 정책, 성장 정책, 그게 보수의 가치, 진보는 분배, 복지. 이게 늘 선거 때만 되면 부딪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비판을 받고 우클릭한다고. 저는요 권력을 뺏겨보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같은 새끼한테 진보의 가치를 지키다가 권력을 뺏기면요 피눈물을 흘려요. 이제 시대도 변했고 저는 좀 어젠다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진보는 늘 분배와 복지만을 강조해야 되냐. 저도 변했어요. 저도 예전에 강력한 분배 그리고 복지 정책에 복지국가에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성장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성장의 기반에 따라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제 민주 진영도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가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클릭이니 어떤 진보 정치의 어떤 이념을 버렸다느니 저는 이런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우클릭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세? 감세가 나쁘냐? 정치하는 놈들한테는 나쁠 수 있죠. 근데 나랑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세금 깎아주면 좋아합니까? 나빠합니까? 일반 국민들이. 응? 일반 국민들이 세금 깎아주면 좋아합니까? 나빠합니까?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낮춰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쵸? 세금 깎아주면 싫어하는 사람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근데 왜 항상 저들은 감세 정책을 하고 우리는 감세를 반대하면서 표 날라가는 짓을 하냐 이거야. 내가 잘못됐나? 좀 시대가 변하면 왜 감세 정책을 맨날 뺏기냐고. 저는 감세를 하더라도
서민과 중상층들에게는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초보자들과 대기업에게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려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직장인들 투명지갑을 터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나서서 서민과 중상층에는 감세 정책을 먼저 대선 공약으로 내밀고 부자들과 재벌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더 증가시키고 이런 정책을 왜 못하냐고. 응? 왜 맨날 쟤네들은 선거에 유리한 감세 정책은 쟤네들의 전유물이 되고 민주당은 그래서 사람들이 의원 중에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게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 아니야? 민주당이 집권해갖고 무슨 세금 폭탄을 맞아? 응? 나는 진짜 이런 대선의 어젠다 싸움에서도 지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성장의 기조를 두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번 국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헌을 들고 나왔죠. 국힘당에서 개헌 들고 나온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우리 민주진영에서 개헌하자는 거랑 국힘당이 개헌하자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국힘당이 분권형 개헌을 지네가 무슨 낯짝으로 들고 나오냐고. 국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너무나 제왕적인 권력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헌법이 잘못돼갖고 계엄령을 선포했나?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헌법을 악용해갖고 헌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이런 독재적 DNA를 갖고 있는 국힘당 출신 윤석열이가 잘못된 겁니다. 그쵸? 민주당 집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줄 몰라서 선포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헌법을 악용해서 헌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제왕적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는 이런 작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응? 저는 이번 대선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요 성장과 감세 정책도 서민과 중상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진보들 잘 들어. 민주당이 성장과 감세 정책을 한다고 이재명의 우클릭 누구를 위한 우클릭인가? 지지층 다 떠나간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왜 선거에 유리한 어젠다는 저쪽에다가 주고 맨날 감세 반대하다가 욕먹고 표 날라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응? 이제는 좀 바꾸자고. 진보진영 분배 복지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응? 정말로 언제까지 성장 감세는 저쪽에게 뺏기고. 응?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응? 이재명 당대표님 단 대권을 이겨라. 대권을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다 해라.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헌법을 유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는 않아요. 감세? 서민, 중산층 감세가 나빠요? 나 하나 물어보자고요. 서민들과 중산층 꼬박꼬박 회사원들 숨기지도 못하고 의료보험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고 국민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고 나보다 재산 100배가 많은 새끼들은 의료보험 상한제에 걸려갖고 월 200만원 밖에 안 내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재산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나는 의료보험료를 40만원 50만원 내. 그게 공평합니까? 어? 법인세 깎아주고 갖고 국고 손실 나면 기업들이 자기네들 사내유보금 쌓이면 그거 국민을 위해서 씁니까? 저는 민주당이 초부자라고 하는 개념과 재벌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수 공정성
응? 세금의 과징을 하고 정말로 서민과 왜 항상 국민연금, 의료보험 올라갈 때 왜 그거를 다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해야 되냐고. 나는 가끔 보면요, 올해 뭐 국가 재정이 힘들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1% 인상을 해야 된대. 그거 국민연금이랑 세금 여러분들 부자들이 낼 것 같아요? 전부 회사원들, 일반 노동자들이 다 내는 겁니다. 응? 왜 민주당은 성장하면 왜 우리의 정당 정책과 이념에 반해 국가가 성장을 시키고 그 성장할 때 대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그 대기업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잖아. 응? 난 이번 대선만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클릭이라고 비판하는 새끼들, 니들 똑같은 윤석열 같은 새끼들 한 번 더 만나면 니들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니? 저는 민주당이 우클릭이 아니라 부자 감세니 성장이니 저들이 늘 선거용으로 써먹는 거 다 갖고 와서라도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난 진짜로 좋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좋게 돈을 씁니다. 응? 나쁜 새끼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 나쁜 놈들을 향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정말로 우클릭이 나쁘다는 이 생각을 이제는 운동권, 시민사회, 노조 버립시다. 응? 얼마든지 성장과 감세 정책으로 노동자 행복하게 하고 복지 탄탄하게 하고 세금 잘 걷어갖고 조세 형평성 맞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왜 우클릭은 민주당 정당 이념과 왜 안 맞는다고, 왜 시민사회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왜 비판합니까? 그래놓고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초부자들만 잘 사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지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무슨 이재명 당대표가 감세를 해주면 초부자들이 잘 삽니까? 초부자들은 원래 잘 살아. 제 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세금을 깎든지 세금을 올리든지 부자들은 원래 잘 살아요. 오히려 그 부자들의 세금에 더 과징을 해갖고 표 날라갈 바에는 대놓고 서민과 중산층들의 지갑을, 얇은 지갑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세금을 덜 걷자는 거예요. 응? 초보자들은 뭘 해도 잘 살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들의 재산을 함부로 몰수할 수가 없어. 응? 나는 진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보수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감세 논의는 민주당에서 선두권으로 잡아라. 진짜로. 진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이 보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던 감세 논의를 늘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제가 선거 때마다 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난 진짜 선거 때마다 내 주위에서 진짜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종부세만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야, 네 집은 종부세에 해당도 안 돼. 나 진짜 그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이 시골 변두리에 아파트 한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종부세 내는 줄 알아요. 니들 종부세 해당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이 하면 쓸데없는 세금이 많이 생기다, 이런 이 괴담이에요. 괴담.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국힘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잖아. 국힘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국힘당이 부자를 감세해주든 말든
민주당 감세 정책을 펼치라고. 서민과 중산층, 이 진짜로 현장에서 일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 유리지갑들에게는 낮춰주겠습니다. 이거 왜 못하냐고. 오히려 초부자들에게 의료보험료 상한선이나 그걸 올리고 법인세 낮췄던 거 원상 복귀시키고. 안 그래요? 나는 초부자들을 감세하라는 게 아니야. 초부자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어. 중산층과 서민들 감세 정책을 내라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국힘당은 부자 감사해야지. 걔네들 어차피 민주당 안 찍어. 중산층과 서민의 쓸 수 있는 돈들을 만들어주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그리고 민주당 있죠. 늘 내가 대한민국 이 정치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선거 때마다 보면요, 여러분들 웃긴 게 있어요. 진보의 전유물 같은 복지 정책 있죠. 희한한 게 복지 정책을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웃기더라고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웃기더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복지를 확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반대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복지 정책을 펼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보다 정말로 내 돈 갖고 딴 사람한테 퍼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정말 그거 웃기더라고요. 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낸 세금 갖고 정말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복지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보를 공격할 때 복지 예산을 확충해 갖고 너무 그 나라의 국고가 털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복지 좋죠. 근데 복지도 현실적으로 손볼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개총수 너무 부르주아다, 개총수 너는 잘 사니까 너는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선거 때마다 이런 불리한 어젠다를 가지고 선거를 굉장히 힘들게 치르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분배, 성장, 니콜, 사회주의, 왜 이런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고, 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폭탄 만든다는 이런 거짓에 늘 빠져갖고 중도층에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과감하게 민주당이 성장 정책, 이재명 성장을 하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초부자들이라고 얘기해. 그 초부자의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요. 지금 강남에 있다 이게 아니라 100억 이상의, 나는 민주당의 홍보 부족이나 전략 부족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증세 없는 복지는 없어요. 맨날 민주당은 국힘당을 비판할 때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펼쳐요. 얘기해요. 사람들은 부자 감세라고 하면 나도 강남에 집 한 채 있는데 나도 집도 있고 나도 그냥 먹고는 살만한데,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민주당은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너무 적다. 100억 이상 재산가들에게는 세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명확한, 국민들이 생각할 수, 국민들 중에 여러분들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초부자의 정의가, 난 강남에도 어쩌고 집이 한 채 있고 나는 나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면 2, 30억 되는데 나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좀 치밀하게, 재벌도 무조건 기업들한테 세금을 폭탄이 아니라 대한민국 뭐 10대 대그룹, 30대 대그룹,
법인세 인상 이런 걸로. 법인세도 모든 법인을 인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30대 재벌들의 법인세는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람들은 여러분들 반발을 안 해요. 그쵸?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는 낮춰주고 대한민국 재벌 30대 그룹의 법인세를 올려준다. 뭐 50대가 됐든 30대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눠주면 모든 법인을 하는 나는 뭐 100대 들어갈 기업도 아니고 50대에 들어갈 법인도 아니니까 이 정책은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된다. 나도 법인이야. 응? 나도 1년 매출 몇 억밖에 안 되지만 나도 법인이야. 그럼 나도 내 법인세 인상이야? 그럼 나도 법인세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쵸?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지원과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대한민국 50대 재벌, 30대 재벌의 기준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경제정책을 먼저 발표를 해갖고 성장과 감세의 보수의 어젠다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안 그래요? 왜 맨날 당하냐고. 진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내 주위에서 맨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폭탄 맞느니 종부세를 때려 맞느니 별 헛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저분 말씀이 맞아요. 국힘당을 그 중소기업 진짜 매출 뭐 1년에 뭐 2-30억 그런 중소기업들도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네들이 혜택 보는 줄 알아.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네들이 2-30억 중소기업도 자기네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줄 알아. 그치? 내가 봐도 야 너는 종부세 해당자가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야 민주당이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은 이 어젠다를 깹시다. 응? 이걸 깨야지. 왜 맨날 불리한 선거하냐고. 시대가 변했잖아. 응? 분배도 좋고 복지도 좋고 성장도 좋고 감세도 좋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복지와 분배보다는 분배는 여러분들 꼭 사람들이 분배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사회주의적 개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무한 경쟁인데 분배라는 말 자체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은 분배 복지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저쪽에 계속 색깔론을 씌우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렇죠? 분배는 가만히 있어도 나눠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성장과 감세의 타겟을 정하자. 응? 초부자들은 어차피 저 인간들은 민주당 하면 안 찍는 겁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감세 정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적인 법인세, 중소기업들 뭐 대한민국 100대 기업 이외에 매출액 1년에 1,000억 미만, 중소기업 중에 1,000억 미만의 매출액은 법인세 감소, 뭐 1,000억 이상, 뭐 2,00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50대는 법인세 인상.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나한테 해당된다 안 한다가 사람들이 명확하잖아. 제 말은 명확히 해주자는 거예요. 응? 맨날 우리가 부자 감세 비판만 하지 그 부자 감세를 이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민주당 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세금 때리려는 인식이 박혀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시대도 변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충돌적인 개념이다. 그렇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국민은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 추구권에 행복을 추구할 게 있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자본주의는 그러잖아요. 돈의 힘 있는 자가 모든 거를 다 가져가고 모든 돈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가진 자들은 더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이런 3인주의를 선택하고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뺏겼던 보수의 전유물 성장과 감세, 그 성장과 감세를 시대에 맞게 민주당도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번에 대선 전략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유리하죠. 여러분들 보셔도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데 왜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금 사실상 제가 보면 선거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막 성장, 오늘도 뭐 민주당 4% 성장 전략 이런 거는 사실 대선 전략이잖아요. 대선의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근데 국힘당의 대선 주자라고 하면 뭐 오세훈, 홍준표,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의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하는 애들은 조금이나마 조기 대선에 얘기를 했다가는 국힘당 안에 지지층들에게 비판을 받죠. 그렇죠? 죽잖아. 민심과 당심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요. 국힘당 애들이 왜 대선에 분명히 자기네들도 보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대선의 행보나 대선의 메시지를 낼 수가 없냐? 만약에 홍준표가 5월 달에 벚꽃 대선이 열리면 이제는 뭐 자기가 뭐를 하겠다 딱 얘기하는 순간 당심에서는 저 새끼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로 얘기하네? 그러면서 집중 공격을 당합니다. 분명히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준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미 다 내고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국힘당 애들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메시지를 낼 시간도 없죠. 메시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헌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국힘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 애들은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탄핵 전에 탄핵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이는 순간 당내 경선에서 작살나니까. 당내 민심은 윤석열 탄핵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뭐니 해도 오늘 제 뜻은 개청수 나이 먹더니 왜 이렇게 보수가 됐냐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정권 잡으면요 나쁜 법도 좋게 만드는 거고요 좋은 법도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헌법이 잘못됐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계엄령을 발동하고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클릭을 하고 성장과 감세 정책을 한다 그래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신념과 어떤 경제 정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을 국힘당 정부 밑에서 살다 보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서 권력은 잡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치권 용어 중에 젖잘싸예요. 지면 모든 걸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싶은 그런 것도 다 뺏기는 겁니다. 이긴 다음에 나쁜 건 고치고 이긴 다음에 수정해 나가고 이기고 권력을 잡아야만 본인이 생각했던 경제정책이나 본인이 생각했던 과세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쵸? 이겨야지 나쁜 법도 바꾸고 이겨야지 뭔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선거 지어놓고 소신을 지켰다?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 진영이 이제는 좀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좀 나와갖고 좀 같이 좀 으쌰으쌰 해갖고 잘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제가 조금이라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 2명은 제가 꽉 잡아놨어요. 이재명 욕하면 당신들 끝장난다고 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개자 석상에서 이재명 당대표 비난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압박을 하는 똥파리들이 있어요.
저를 무서워하는 똥파리들이 있어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냐면 해도 국회에서는 내란 국정조사가 열렸고요. 그 내란 국회에서의 이슈는 최상목, 한덕수 그리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답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축에서는 그게 관심사였고, 또 한 축은 어떤 게 있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탄핵 심판에 곽종근, 그다음에 누구야, 특전 단장 김태우 누구 있죠? 그러니까 요쪽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하나는 국정조사, 하나는 탄핵 심판, 김현태, 이렇게 두 개가 열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먼저 윤석열이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는 헌재의 어떤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얘기하면,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기각당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왜 그러냐면, 탄핵 심판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 심판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게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냐, 법률심사라 그랬죠, 그렇죠? 계엄 상황이 맞냐, 먼저 계엄 요건, 계엄 상황이 맞냐, 그 다음에 계엄령 포고령이 합법한가, 그 다음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이 합법한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게 그게 헌법에서 합법한가,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보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지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탄핵 심판에서 어떤 기각이나 인용에 어떤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오로지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나 봤더니, 형사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그거에 대해서 발뺌을 하는 걸로 전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쵸? 헌재에 자기가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문제보다는 형사사건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열리잖아요. 그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히트는 뭐냐면, 홍장원, 곽종근에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어떤 인터뷰, 그 다음에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 공작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야.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지적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내일이면 지적을 할 거예요. 홍장원, 곽종근에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거는 왜 앞뒤가 안 맞냐면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다음에 홍장원과 곽종근이라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선우가 정말 바뀌었잖아요.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을 하고 계엄령 불법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되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이가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 확실하게 그거 국회의원이 맞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의결 정족수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지. 국회에 특전사를 투입해갖고 의결 정족수 얘기하는데, 그러면 요원이냐? 안 그래? 요원이 무슨 의결 정족수야. 요원 끌어내라 그랬다며. 요원이 국회에 들어가갖고 요원이 투표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여태까지 뭐 요원 끌어내라 그랬다 라고 지시한다 그랬는데, 의결 정족수는 뭐야? 요원이 계엄령 해제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진짜 나는 그냥 웃었어. 요원들이, 그러면 의원 끌어내지, 아니, 생각해봐. 요원 끌어내라 지시했다. 의결 정족수 요원 끌어내라 그랬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윤석열 해설법으로 얘기하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말 같은, 그러면 요원들이 국회에서 의결을 하냐? 아이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오늘 그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체포 명령이 있었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오늘 주 쟁점이었고, 국회에서의 내란 국정조사는 쪽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쪽지와 국무회의 찬성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런 게 있어요. 김현태 특임단장 있죠. 대령. 그 김현태 특임단장은 바로 자기 직속 상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현태는 곽종근의 말만 들은 거예요. 응? 곽종근은 사실 제가 보면 내란 주요 혐의자 맞아요. 우리가 곽종근 지금 특전사령관이 제대로 윤석열이 시켰고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라고 해서 저분이 진실을 얘기해서 우리가 저분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곽종근도 그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방법은 없냐, 아니면 단전을 할 방법은 없냐라고 하면서 명령에 따랐던 거 맞습니다. 그쵸? 명령에 따랐던 거 맞아요. 그런데 곽종근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명령에 본인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양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양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엄군이 맞아요. 계엄군이 맞지만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고 자기가 출동 명령을 내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거짓말보다는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볼 때는 분명히 특전사령관 본인의 직속상관은 나에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곽종근은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서 저항한 영웅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곽종근은 영웅은 아닙니다. 계엄 주요 내란 종사자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응? 지금이라도 자기는 내란의 혐의자가 주요 종사자고 가담을 했고 국회에 특전사를 투입했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국회에서 특전사를 철수하라 그런 적이 없었다. 모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철수를 시켰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그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쵸?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딴 새끼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는 합법적인 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방시업사령관 이런 놈들의 태도에 비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특전사령관의 모습은 그래도 박수를, 국민들에게 잘못은 했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도 용기가 있는 군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일어났던 그 국회 국조특위, 그다음에 여기서는 최상목이가 대통령이 물론 저쪽에서는 쪽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문건이죠. 문건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는 김영현이랑 입을 맞추면서 그때 뭐 저는 그 쪽지를 자기는 쪽지라고 얘기하면서 쪽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쪽지를 나눠줬습니다. 이랬잖아. 말 같지도 않은. 그냥 둘이 코미디 했잖아. 심파극 찍었잖아. 그때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장관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나눠준 게 아니라 제가 쪽지를 제가 기재부 장관, 어디 장관에게 제가 쪽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응? 윤석열은 자기는 나눠준 적이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다 웃었잖아. 그쵸? 우리가 다 웃었잖아. 야, 무슨 국방부 장관이 지보다 급이 높은 경제부총리한테 쪽지를 나눠주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최상목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나를 불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재부 장관도 그 문건을 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았다. A4 용지였다. 그랬는데 나는 그게 계엄 그 당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 3번 접어갖고 차관에게 줬다. 이 싸움이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윤석열은 자기가 불러서 준 적 없다. 최상목이는 근데 대통령이 불렀다. 말이라도 좀 맞추고 거짓말을 해라 새끼들아. 응? 최상목이는 쪽지로 합시다. 쟤네들 말로 우리는 문건이라고 있지만 최상목이는 그 쪽지를 안 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에서 비상 국무회의에서 준 쪽지를 그것도 장관에게 줬는데 대통령의 하명이 전달됐는데 그거를 안 봤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이게 상식적으로나 맞습니까? 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최상목이한테 줬다는 일명 쪽지, 정확히 말하면 문건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확보하라, 국회 보조금을 차단하라,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상을 편성해라, 3가지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3가지의 지시사항. 이게 왜 중요하냐? 요 3가지 다 들어보세요. 예비비를 확보해라.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면 그 다음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회 보조금, 야당에 들어가는, 여야에 들어가는 국회 보조금을 차단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를 해산하려 했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쵸? 요 문건이 왜 중요하냐? 국회를 윤석열이가 이미 계엄 국무회의 때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가 요 문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가 탄핵 사유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 친위 쿠데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최상목이의 대답 중에 가장 어이가 없던 게 뭐냐면, 비아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언젠간 보니까 제가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얘기가 너무 웃긴 거야. 응? 아니, 비아폰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언젠간 자기도 모르게 비아폰을 갖고 있었다. 언젠가 나한테 비아폰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해석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최상목에게 언젠가 보니까 저한테 비아폰이 있더라고요. 요 말을 정확히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 마치 자기는 모른다는 즉시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면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예요. 그쵸?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인데 내가 갖고 있을 때 변명의로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주머니에 있었다. 그렇잖아. 정확히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물건이면 저는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언제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었네요? 이거는 내 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때 제3자나 감각너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지? 거짓말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쵸? 비아폰이 걸어 들어온 거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아니면 얘가 생각해도 비아폰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면 이 비아폰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비화폰을 자기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덕수, 정진석, 김주연, 김태효 모두 현재도 비화폰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유독 그냥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요. 경제부총리니까. 근데 최상목이는 비화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있었다. 뭔가 구린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말은 또 안 받는 거예요.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제가 그날 갔을 때는 이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을 전부 반대했습니다. 비상계엄 다 반대했다 그래서 김용현 저기 한덕수는. 근데 김용현이는 헌재 윤석열과 탄핵 심판에서 몇몇은 찬성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몇몇은 찬성했었다고 분명히 김용현이가 탄핵 심판장에서 몇몇은 탄핵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덕수는 비상계엄 전부 반대했다. 말이 안 맞죠. 아까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죠. 최상목이는 대통령이 불러서 가서 대통령에게 받았다. 대통령 옆에 있던 어떤 비서가 줬든지 누가 줘서 받았다. 윤석열은 준 적이 없다. 이 새끼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윤석열이가 저번에 그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국회에서는 그 계엄령이 해제되고 제가 굳이 되지도 않는 그 병력들이 들어가고 특전사가 소화기를 맞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그냥 철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잖아. 그렇지? 지가 철수 지시를 했다. 윤석열이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자기가 철수 지시를 했다라고 바로 했다라고. 탄핵 계엄 해제가 통과되자마자 병력 철수를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바로 지시했다고 했는데 다 뻥입니다. 오늘 계엄사령관이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윤석열에게 병력 철수 지시를 언제 받았냐라는 질문에 2시 50분 정도 아니 2시 50분 정도 아니 특전사 철수 지시가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군대를 통솔 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전화해서 계엄사령관한테 병력 철수 지시가 2시 50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건 뭐냐? 국회에서 여러분들 계엄 해제가 1시 1분이야. 1시 1분이란 말이야. 1시라고 칩시다.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를 선포합니다. 이게 1시야. 1시인데 우리가 왜 윤석열이가 빨리 계엄이 해제됐다라고 발표를 안 하냐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제2차 내란 음모가 있다라고 계속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그랬잖아. 응? 그렇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2차 계엄 저것들 때리려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계속 그때 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바로 1시간 50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에서 1시 정도의 계엄 해제가 선포가 됐는데도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계속 여기저기서 전화해갖고 병력 철수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계엄사령관이 윤석열에게 병력 철수의 지시를 받은 것은 2시 50분이었다라고 하고 윤석열이는 자기는 바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1시간 50분의 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제 의심이 이거였구나.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검찰의 이진동 대검차장의 이진동이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김용현 조사 전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퍼즐이 하나 맞춰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우정은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내란 음모를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보면 이 사건에 심우정은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진동이에요. 이진동은 친윤의 핵심이고 대검 차장이 사실상 심우정은 바지였고 이진동이 대검 차장에서 거의 심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쵸? 100% 이진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도 그 윤석열 구속은 심우정이가 명분을 엄청난 이진동뿐만 아니라 안에서 친윤 검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사장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친윤 세력들의 우두머리는 이진동이에요. 그쵸? 제가 볼 땐 이진동입니다. 이진동이가,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김용현이가 조사 전 비화폰으로 이진동이가 전화를 걸었대. 이진동이가 김용현한테 전화를 걸었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김용현이를 검찰에서 조사하기 전에 이진동이가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패스하고 유력한 내란의 주요 종사자 김용현에게 전화를 해서 자진 출두하라고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말 같은 소리도 아니죠. 오히려 이진동이가 검찰총장을 패스하고, 즉 이진동과 윤석열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김주현, 이진동, 윤석열, 그러니까 이진동, 김주현, 윤석열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의 검찰 내란 라인은.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었다 그랬잖아. 자진 출두를 왜 하냐, 김용현이가 자진 출두를 할 때 설득을 하려고 했다. 이진동이는 그 전부터 요때만 전화를 했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쵸? 제 말은 이진동이가, 김용현이가 내란 이후에 조사할 때만 전화를 했겠냐 이거지. 응? 김주현, 이진동이는 다이렉트예요. 거기에 윤석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왜 저기 뭐죠? 김성훈이 영장이 왜 계속 기각되냐. 여러분들 보시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수사 지휘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중앙지검장, 그 위에 대검 차장, 얘네들이 다 지휘한 거예요. 이진동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쵸? 김건희 봐주는데 가장 앞장섰던 검사는 심우정이 아닙니다. 이진동,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라인이 아직 검찰의 대검 차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건희를 봐줬던 게 애킬레스의 근이기 때문에 비화폰의 서버에는 이진동, 친윤 검사들, 그리고 김건희, 이 모든 통화 내역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우정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심우정은 바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심우정은 바지예요. 심우정은 잘 몰라요. 이 모든 거는 윤석열 라인의 대검에서는 이진동이가 지휘한 거예요. 심우정이는 바지 새끼라서 도이치모터스, 그래서 심우정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비올백 사건에서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구속하는데도 사실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마지막 권력기관들은 다 무능한 사람들로 앉힌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수처장도 무능한, 아무것도 못할 무능한 공수처장을 앉혀놓은 거고, 검찰총장도 막바지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능한 검찰 내
주류가 아닌 무능한 애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 뒤에서 이진동이가 다 지지한 겁니다. 경호처장도 바지였고요. 맞아요. 경호처장도 경호차장이 진짜 힘쓰는 김성훈이었고, 검찰총장도 그 뒤에 이진동이, 대검차장이 저는 내란의 확신범이라고 생각해요. 가만 보세요. 그쵸? 검찰총장 심우정 뒤에 대검 이진동이 어떤 놈인지 한번 조사해볼까요? 어떤 사건을 하고 어떤 윤석열 라인에서 이진동 대검차장이 여태까지 윤석열에게 얼마나 충성을 바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응? 진짜 이진동이를 보면 특수부 출신들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냥 이진동 과거 양력만 봐도 전부 전부 특수부. 여러분들 이진동이가 검찰총장 후보로도 추천이 됐었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비와폰. 이준동도 제가 보면 공수처가 빨리 사전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진짜로. 답답한 게 이진동이 잽싸게 공수처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요거만 좀 보여줄게. 작년 9월 달에 고위급 인사가 벌어졌던 거예요. 이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작년 9월 검찰 고위급 인사거든요. 김서구 법무연수원장, 이건 뭐 자천이죠. 신자영, 이런 거 다 자천이죠. 이진동 보세요. 얘만 대구 고검장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올라와요. 이런 애들. 박세연 동부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게 동부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가면 이게 출세한 것 같죠? 자세히 보면요, 박세연이가 출세한 것 같지만 동부지검장은 현장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고검장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쵸? 동부지검장은 수사 지휘를 현장에서 할 수 있지만 서울 고검장은 수사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세연이는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밀린 거예요. 고검장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승진한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박세연이가 이번에 검찰 특수단의 특수단장을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박세연과 이 수사, 이번에 검찰 특수단은 윤석열 사건의 진심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양석조 아시죠? 양석조 대표적인 친윤검사. 양석조가 누구냐면 옛날에 상갓집에서 이성윤 지검장한테 네가 검사야 라고 했던 놈. 대검에서 현직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죠. 그래서 일선에는 친윤검사들을 필드로 보냈고, 박세연이는 사실상 동부지검장의 박세연 자리에 양석조를 앉히고 박세연이를 고검장으로 했고, 현직 수사에서 손을 묶어놓은 거였죠. 그쵸? 상갓집 난동 부렸던 게 양석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공수처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진동을 잡아야 돼요. 이 이진동 대검차장을 공수처에 연결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쳐야 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아. 무슨 검찰이 내란 주요 종사자 하나 잡는데 자진 출석을 권고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 윤석열 계엄령에 김주현이 지금 안 보이잖아. 김주현, 이진동 얘네들은 핵심적이에요. 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진짜 왜 특검이 필요하냐면 이 검찰 새끼들 이거 안 봐도 거의 검찰 라인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랑 김용현이를 자진 출석시켰다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퍼즐이 좀 맞춘 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요거만 쫙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이진동이가 전화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추리예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진동이가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장관님,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 그러지 않아도 공수처가 자꾸 나 잡으려고 하고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검찰로 자진해서 갈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팩트죠. 근데 대검에서 이진동이를 불렀어요. 근데 박세현 고검차장이 특수단장이 이진동이가 오자마자 수사를 했는데 특수단은 이진동이가 생각한 것 같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치? 처음에는 봐주려고 먼저 김용현이를 이쪽에다가 데리고 왔는데 대검 차장이랑 특수단은 다르잖아. 박세현이랑 대검 특수단 검사들은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김용현이를 가열차게 조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나온 거지. 그래서 김용현이가 헌재 심판가 갖고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가요? 이진동 대검 차장 믿고 윤석열 라인이라 그러고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더니 박세현과 윤석열 라인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특수단의 검사들은 거기에는 한동훈 라인도 있고, 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승진시켜줬던 검사들도 있고, 검찰은 조직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거는 쉴드가 불가하다 그래서 조진 거지. 그래서 김용현이가 자살 시도라는, 내가 그 자살 시도 예고했던 거 기억나요? 김용현이가 분명히 저거 자살 당할 수도 있다. 자살 시도는 뭐야? 윤석열이나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지. 지금 검사들이 윤석열한테 생각했던 것 같이 검찰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예견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김용현이 자살 시도할 수 있다. 저거 자살 당할 수도 있고 자살 시도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김용현이가 자살 시도를 했잖아.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이진동 믿고 이진동이는 대검 차장이니까 대검에서 특수단을 지휘할 줄 알았는데 특수단은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래서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이가 내란 우두머리라고 나온 거야. 대검과 지금 특수단은 부딪히고 있는 거지. 왜? 특수단은 이번에 수사를 잘해서 검찰 전체를 살려야 된다. 이진동이나 윤석열 특수부 출신들은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 이 싸움이 벌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김용현이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진동이 믿고 갔는데 박세현이나 얘네들이 엄청나게 조져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의 특수단의 수사들을 방해하는 것도 대검이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지금 어디야 용산의 비화폰 서버를 막는 것도 대검의 이진동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이제 물수처 무용론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뭐 해야 하려면 공수처는 검찰을 조져야 됩니다. 공수처가 살 길은 공수처 수사 범위 안에 있는, 공수처가 검찰만 수사하면 공수처는 영웅이 돼요. 우리는 공수처를 어떻게든지 압박을 해서라도 이 내란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 중에 검사들이 지금 당연히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잡으려고 쉬어하다가 시간 다 날려먹지 말고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게 공수처거든요. 그 어떤 부서도 경찰도 검찰을 못 건드리잖아. 유일하게 검찰을 건드릴 수 있는 게 공수처란 말이에요. 어? 아유 진짜.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야. 응?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도 이 윤석열 라인 새끼들이 경찰 지금 서울 경찰청장을 하려 그런다. 이 얘기 했잖아요. 박현수 서울 경찰청장 내정. 이건 최상목이가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최상목이는 정권이 바뀌든 언젠가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는 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수사받을 곳의 장을 월권행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최상목이는 경찰청장 내정을 본인이 할 수 없어요. 고위 경찰급들은요 이 윤석열 맨들을 노골적으로 인사를 시키는데 이거는 100% 최상목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를 한 거는 저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랑 용산 이쪽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최상목이는 지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쵸? 고위 경찰을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인사를 할 때는요 경찰 추천위원회나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 거예요. 응? 이거는 정진석 또는 김건희 이쪽 라인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국정조사 나와서 자기는 몰랐다 그래요. 내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응? 자기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임명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택적 대통령 놀이하는 겁니다. 이 새끼. 응? 이 최상목이가 국정 운영을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응?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내란 특검은 2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임명하지 않고 이런 거는 임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친윤 코드 인사를 하는 최상목이도 빨리 이 새끼도 뭔가 구리니까 비아폰도 모른다 그러고 하여튼 이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유 속 터져 진짜.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진짜 방송이나 이런 걸 보다가 진짜 화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이 누구냐면 김용원이에요. 김용원 누구냐면 여러분들 완전 구구 뉴라이트의 인권위원 그쵸? 인권위원 있죠. 인권위원. 이른 자가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헌재 부서 없애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탄핵되면 헌재를 부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응? 이런 미친놈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헌정파괴위원회예요. 응? 여러분들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누구냐면 안창호죠. 그렇죠? 안창호는요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가 국가인권회 위원장인데 자기가 몸담았던 헌재를 파괴해야 된다는 이런 놈들의 발언을 윤석열 탄핵하면 두들겨 부숴야 된대요. 그리고 전환길 물어 변론을 하겠다는 이런 인간들을, 이게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까? 미친놈들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응?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정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참 개판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우라는 새끼들이 사법부를 흔들죠. 그렇죠? 이거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네가 여당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여당의 권력에 줄 서는 사법부나 검찰을 야당이 흔들거나 야당이 비판하는 일은 종종 있죠.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거예요. 그 사법부를 흔들다가 결국은 서부지원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폭도들이 진입해갖고 서부지원을 때려 부셨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해서 지금 또 흔들고 있고 이해가 갈 수 없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근간을 국가의 근간을 법치주의잖아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보수가 잘 쓰는 말이 뭐죠? 보수가 이승만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가장 이 군사 독재 이 독재 정부에서 잘 쓰던 말이 뭐냐면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용공 조작하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야당을 향해서 맨날 간첩단 사건 조작하고 그래갖고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지금 누가 반국가적 행위를 합니까? 지금 원래는 보수가 경멸하는 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보수가 경멸하는 게 반국가 세력인데 보수가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쵸? 나름 지네가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이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에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국힘당과 지금 윤석열 이 세력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보수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절대 사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보수의 형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들의 형태는 그냥 반국가적 행위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랑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절대 처단을 해야 되고 절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저거 좀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진영에서 고발 매일 하는 새끼 하나 있죠. 유산슬 좋아하는 새끼. 이 새끼 아무거나 고발하는데 이거 아무거나 고발하다가 나중에 쟤네들한테 빈틈을 줘요. 이 유산슬 좋아하는 놈이 아무거나 고발하는 새끼가 최근에 고발한 게 뭐냐면 헌재 재판관을 살인 위협했다. 그쵸? 헌재 재판관을 살인 위협했다라고 하면서 걔네들을 고발한 게 있어요. 이런 고발을 하면요 쟤네들을 잘못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건 잘못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잘못하면 위험한 게 이게 보시면 이 허건나 이 아무거나 고발하면 나중에 저것들한테 오히려 빠져나갈 구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폭도들 있죠. 정광훈이나 폭도들을 누구죠? 그때 뭐 최 무슨 판사 나와 뭐 이러면서 그런 살인 협박 그런 걸로 고소를 하게 되면요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판사들 개인을 공격하려고 그랬던 폭도가 돼버리면요 소유죄를 적용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폭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명은 소유죄예요. 근데
판사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을 때려부셨다라고 하면 개인적 공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놈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파기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서부지법을 때려부셨다가 돼야지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판사 누구죠? 최은선 판사? 누구였죠? 그 판사를에게 살해 협박 이걸로 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죄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무거나 좆도 모르면서 고발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그치, 집단 폭력이 개인적인 어떤 살해 협박이나 이런 죄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란 목적이 아니라 소유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소유죄는 무조건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차은경 판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법조인들이 다 그러더라고. 아무거나 이거 잘못 고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무식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여러분들 오늘 기사에서 봤죠? 황제 접견 수감 20일 당했잖아요. 수감 20일 당했는데 외부 인사 70번 중에 변호사가 66번이래요. 이게 왜 문제냐면 윤석열이가 20일 갇혀 있었어요. 그쵸? 윤석열이가 20일 갇혀 있었는데 70번 외부 인사의 어떤 접견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66번이 변호사 접견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인이 찾아가고 면회를 하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앞에 가림막이 있어요. 앞에 가림막을 놓고 면회를 짧게 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하면요, 제3의 장소에서 시간 제한 없이 편하게 가림막 없이 교도관 입회도 안 한 상태에 무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변호인 접견이 오면 일반인이 갔을 때는 가림막을 해서 잠깐 얘기하고 헤어지지만 변호인이 갔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시간 제한 없이 앉아갖고 커피 먹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접견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처음에. 오늘 7번 접견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20일 동안 70번 정도 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70배, 그래서 하루에 7번 정도로 외부 인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풀어줬거든요. 처음에는 공수처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공수처가 풀어주니까 열흘 동안 70회를 한 거예요. 열흘 동안은 외부인 접견 못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주고 나서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 정도로 끊어준 거예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민주당 고발장 이런 것들을 잘 보셔요. 그냥 아무나 지금 막 정광훈 고발하고 난리 쳐갖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꼬여버리면 안 돼요. 민주당이 정광훈을 고발했습니다. 헌법질서 파괴 행위 앞장을 섰다라고 하면서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유산슬 좋아하는 새끼나 이렇게 허구날 고발하고 후원해달라는 새끼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냐면, 고발장 제대로 한번 잘못 썼다가 똑같은 사건 조사받았다 그러면서 괜히 사건 병합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애들이 먼저 고발해놨다 그러면 민주당이 뭐하러 또 따로 고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하러 민주당이 따로 고발을 하겠냐고. 그런 애들 고발장이 헛수라고 그러고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란 선전 및 소유 교사로 정광훈을 고발을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아무나 고발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고발도 잘못하면요
괜히 똑같은 사건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 허술하게 고발했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주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 제가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명태균 특검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명태균이 환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명태균이 환영을 한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공개 안 한 내용들이 많다. 공개 안 한 내용들이 많다. 이건 뭐야? 여권의 잠룡들 니들 꼼짝 마야. 그 다음에 요거 오늘 한다는 게 깜빡했네. 요거 지금 할게요. 대왕고래 미친 개소리라고 우리가 1년 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대국민 사기라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쵸? 갑자기 저희 바다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이런 미친 누굴 누가 믿냐고. 응?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총선 끝나고 그쵸? 4월달에 총선 대패하고 6월달에 느닷없이 석유가 묻혀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지난해 6월달에 갑자기 석유가 묻혀있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응?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산자유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사실상 추가 탐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런 시추 탐사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이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하라. 우리가 허술한 검증이다 너무. 그리고 윤석열이가 과대 포장을 해갖고 무슨 삼성전자 시총의 4배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가 헛된 꿈으로 국민 농락하지 말라라고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 사기는 정보를 투명하게 우리가 공개하라고 얼마나 외쳤고 매장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그래도 그렇게 개무시했었죠. 이거 벌써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전 정도에 12월 20일부터 47일 동안 영일만 인근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바닷속 1761m 등 전체 심도 3021m 깊이로 탐사한 결과 가스의 탄화수소 가스의 징후는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거는 실패인데 여태까지 국힘당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반드시 복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97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민주당이 돈을 진짜 아낀 거죠. 이거 보세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어디 갔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니? 이거 보세요. 이게 국민의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삭감한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전액 삭감, 최대 191억 배럴 매장, 예산 복구하겠다. 이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여러분들 2월 3일 날도 국힘당이 이거 예산 복구시키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라고 발의를 했었어요. 미친놈들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머쓱해졌죠. 근데 대왕고래 산자부에서 이거 경제성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금색이 최고 유전보다 성공률 높을 것이다. 지금 용산의 경제수석은 이거 아직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돈으로 팔아. 나 경제수석 너한테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 금색이 최고 유전보다 성공률이 높으면 네 돈으로 해라. 그렇잖아. 아니 그렇게 성공률이 높고 파갖고 대박이면 네 돈으로 해라. 응? 미친놈아. 네 돈 아니니까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응? 네 돈으로 해라. 아유 진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니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 니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정권 찾은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용산 이전, 관저, 수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저 인간들 돈 다 뺏어야 돼요. 국민 혈세 투입된 거 저거 구상권 청구해갖고 돈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표정이 요걸로 변하겠죠. 이 새끼 표정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 이게 너무 웃겨. 재산 몰수해야 돼 이 새끼.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예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